흔히들 조선 역사상 두 명의 폭군을 들라고 하면 연산군과 광해군을 이야기합니다. 둘 다 반정으로 쫓겨난 왕들이지요. 그런데 연산군에 비해 광해군은 과연 폭군인가? 라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는 폭군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배경의 희생양이었을까요? 광해군은 1575년 선조와 후군 공빈 김씨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선조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바로 왕위를 이을 적자가 없었다는 것이었지요. 선조는 13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후궁에게서 얻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선조의 정비 의인왕후는 자녀를 낳지 못했고 선조의 장남으로는 임해군이 있었지만 그는 나이가 많은데도 너무나 포악한 성격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나마 광해군이 가장 영특하고 총명했지요. 그가 왕자였던 시절에 선조의 물음에 영특하게 답한 야사가 전해집니다. 연려신기술에 의하면 하루는 선조가 여러 왕자들을 모아놓고 세상에서 가장 으뜸인 반찬이 무엇이냐? 며 묻자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댔으나 유독 광해군만은 조미료인 소금이라 답합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소금이 아니면 온갖 맛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지요. 또한 선조가 갖가지 선물을 준비해 왕자들에게 가지고 싶은 물건을 가져가거라. 하자 다른 왕자들은 앞다투어 보물들을 가져갔지만 광해군만 북과 먹을 가져가서 선조가 크게 놀랐습니다. 선조는 많은 후궁들 중 공빈 김씨를 가장 사랑하였지만 광해군을 낳으면서 시름시름 앓다 죽게 되고 그로 인해 선조의 원망은 광해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랑했던 임빈 김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신성군을 매우 아꼈기에 서자인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차일피일 미루었지요. 그리고 결국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으로 인해 두 부자 사이는 제대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선조는 모든 왕자들과 함께 도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려 하였고 신하들은 그 전에 왕세자를 책봉하고 갈 것을 청하지요. 왕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를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결국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분조를 맡깁니다. 선조는 명나라와 가까운 의주까지 도망을 갑니다. 여차하면 명나라로 튀려던 속셈이었지요. 이러한 선조의 발빠른 행동력에 분노한 백성들은 경복궁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8살의 광해군은 조정을 이끌고 함경도와 황해도 같은 이미 점령된 지역을 목숨을 걸고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수습하고 의병장들을 독려하며 여러 가지 필요한 물자들을 지원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그의 모습은 왕실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계속되면서 광해군은 왕으로서 가져야 할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보입니다. 백성들의 신망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선조는 아들 광해군에게 느끼는 질투와 열등감은 미움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00년 의인왕후가 돌연 죽게 되고 선조는 새로운 왕비로 임모광후를 선택하는데 그녀는 영창대군을 낳게 됩니다. 내신 광해군을 미워하던 선조는 그동안 대를 이을 적자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광해군을 세자로 앉혀두었던 것인데 전통성 있는 적자인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그는 세자를 바꾸기로 마음먹습니다. 영창대군의 탄생으로 광해군의 왕위 계승은 점점 불투명해졌으나 1608년 선조는 지병에 악화되어 그만 죽고 맙니다. 기록에서는 찹쌀밥을 먹은 뒤 죽게 되었다고는 하나 독살로 보기에는 근거가 빈약합니다. 그 당시 영창대군은 2살밖에 되지 않았기에 광해군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선조는 죽기 전 유언을 남기지요.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이 의를 네가 지켜야 한다. 이때 당시 당파는 서인, 남인 그리고 북인 중에서도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와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1608년 선조가 병이 위독해지자 광해군에게 왕위를 주겠다는 교서를 내렸으나 소북파의 유영경이 이를 몰래 빼돌렸다가 그 음모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형 임해군을 교동에 유배 보내고
유영경을 사사하였지요. 그리하여 유영경이 속했던 소북파는 몰락하고 대북파는 정권을 잡게 됩니다. 개혁적인 대북파와 함께 광해군은 대동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지방의 특산물로 내던 곡물을 쌀로 대신하여 내게 하였고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구당 부과하는 세금과 달리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당연히 땅이 없는 백성들의 부담은 줄어들었고 그에 비해 많은 것을 가졌던 기득권들의 심기는 점점 불편해졌고 불만과 상소문이 빗발쳤지요. 그리하여 대동법은 경기도에서만 실시되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대북파가 정권을 잡기는 했지만 기득권층에 비해 그들의 수는 적었고 여러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데 번번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광해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도와줬던 명나라는 쇠약해진 상태였고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떠오르던 상황에서 명나라는 후금 정벌을 위해 조선에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임진왜란을 통해 여진족의 강함을 알고 있던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애하는 광홍립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명나라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파병을 보내긴 하지만 정세를 파악하여 후금에게 투항하라. 광홍립은 전투에 임하며 후금의 정보를 계속해서 광해군에게 전하였고 광해군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며 실리를 얻는 중립외교를 펼쳐나갔습니다. 패전 이후에도 명은 계속해서 파병을 요구했으나 광해군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명나라에게 자식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신하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와의 외치에는 탁월했으나 정작 나라 안에 흘러가는 정세는 제대로 보질 못했습니다. 총명했던 광해군의 심기를 어지럽히고 그를 결국 폭군이라는 낙인을 찍게 만드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봉사녹사를 시작으로 개축옥사까지 거듭 발각되는 영모 모의 사건들이었습니다. 허나 이 사건들은 대부분 과장이나 허위성 고변에 불과했지요. 광해군에게 영창대군은 늘 왕위 계승 과정에서 자신을 위협하던 존재였습니다. 이는 광해군의 의심병이 강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기자원과 이이첨을 중심으로 한 대북 세력은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광해군의 불안감을 노골적으로 증폭시키기 시작합니다. 1613년 3월 어느 날 명문가의 서자들인 박응서의 7인이 문경세제를 지나는 상인들을 죽이고 은을 강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에 이이첨을 비롯한 대북파들은 이 사건을 빌미로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닌 영모 사건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리하여 박응서에게 면제해 줄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박응서는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영창대군을 옹립해 임목대비의 수렴 첨정을 덮기 위한 거사 자금을 마련하려고 사건을 저질렀다고 고하였고 광해군은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모진 고문으로 인하여 허위 자백을 하면 바로 사형이 처해졌지요. 임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이 영모의 주동자로 몰리며 처형되고 남인과 서인들이 대거 숙청되지요. 그리고 모든 화살은 어린 영창대군에게도 쏟아집니다. 처음엔 영창대군을 죽여야 한다는 신하들의 강경한 주장에 선조의 유언도 있었고 거듭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겠냐며 거절했으나 결국엔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강화부사 정항이 고을에 도착하여 외리 주변의 사람을 엄중히 금하고 음식물을 넣어주지 않았다. 심상에 불을 떼서 눕지 못하게 하였는데 의가 창사를 부여잡고 밤낮으로 울부짖다 기력이 다하여 죽었다. 9살 영창대군은 이렇게 방 안에서 강화부사 정황으로 인해 쪄죽게 되는 찜사를 당합니다. 영창대군의 죽음에 대해 광해군이 몰랐다는 의견과 정황의 손을 빌려 죽게 만들었다는 의견이 갈리지만 광해군의 지시였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에는 전인 사례라고 하여 영모에 연루된 왕족을 처형하지 않고 위리 안치형에 처한 후 왕의 의중을 파악해 해당 지역 관리가 적당한 때에 살해하는 걸 묵인하도록 하였지요. 원래 광화부사는 기업이었는데 그는 안창대군을 불쌍히 여겨 음식물을 넣어주며 보살폈지요. 하지만 이내 정황으로 교체해버립니다. 그래서 정황상 정황은 어떠한 지시를 받고 강화도로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창대군의 죽음 이후 임목대비가 반발하자 폐위시키고 서궁에 가두었습니다. 그녀를 사사하자는 주장이 거세었으나 광해군은 이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지요. 이 와중에 광해군의 무리한 궁궐 사업으로 백성들의 민심이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궁궐이 전쟁 중에 다 타버렸으니 궁궐 사업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했지요. 풍수학자가 좋다고 하면 그 자리에 집이 있어도 밀어버리고 지었을 정도였지요. 대규모 궁궐 공사를 위해서는 무지막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했기에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고 백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결국 반대파였던 서인들은 형제를 죽이고 어머니를 폐위시킨 폐모살제와 명을 섬기지 않는 중립외교를 반정의 이유로 들어 훗날 인조와 손을 잡고 인조 반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10여 년간 피해 숙청으로 지쳐있던 광해군은 반정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반정군이 들이닥치자 광해군은 내시의 등에 업혀 궁궐을 넘어가다 잡히게 됩니다. 국내의 호위 군사들조차 반정 세력에 가담했던지라 그를 돕는 이는 고작 2명의 내시뿐이었지요. 광해군은 체포되어 광화도로 유배가게 되고 그렇게 광해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은 매우 비참했다고 전해집니다. 광해는 부인과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같이 광화도로 유배를 갔는데 아들은 몰래 탈출하려다 걸려서 죽게 되고 며느리는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를 본 부인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광해는 혼자 쓸쓸히 18년간을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유배 생활을 더 보내게 됩니다. 심지어 광해군을 유배지에 데리고 가는 관리가 광해군을 아랫방에 묵게 하는 모욕을 주고 심부름하는 나인이 영감이라 부르며 멸시하기도 했지요. 그렇게 1641년 67세의 나이로 제주도에서 쓸쓸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고픈 마음에 공풀을 실컷 보았고 나그네 꿈은 제주에서 자주 깨었네. 서울의 친구는 생사 소식조차 끊어지고 안개 낀 광해의 외로운 배에 누웠네. 세자 시절 전장을 누볐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던 광해군은 폭군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임금이 받는 칭호조차 받지 못한 불운한 왕으로 남게 됩니다.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보단 질투와 의심을 받고 살았던 광해군은 아버지 선조의 의심병을 그대로 이어받았는지 신경성 스트레스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역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왕위를 지키기 위해 형제들을 죽이고 역모에 가담한 이들을 처형하는 일들은 조선에서 특이한 일은 아니었지만 인륜적으로 보았을 때 폐무살제의 참담함은 그에게 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광해군은 성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폭군이었을까요? 뒤를 이은 인조 정권은 명을 섬겨야 한다는 명분론은 지키지 못하였고 청과 군신관계를 맺는 치욕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광해군이 계속 왕위를 이어나갔다면 좀 더 현명한 외교 정치로 이러한 수모를 피해가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보다 내일 더 활짝 필 하루를 기다리며 지금까지 블루밍 꼰이었습니다.